비타민을 그리고 이제 합성 비타민은 비타민의 그 원소 기호가 뭐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비타민 C면은 뭐 C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겠죠. 원소 기호가, 분자 기호가. 근데 요거를 그 화학 분자식으로 해서 천연 비타민하고 동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화학 원료를 통해서. 그래서 동일하게 만들면은 그게 기능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비타민 C하고 동일한 그 분자식을 공장에서 그걸 동일하게 만들면 이게 기능도 같이 합니다. 기능도 동일하게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능만 동일할 뿐이지 문제점이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연 원료는 우리가 항상 민수법정에 음소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천연 원료는 우리가 항상 음식으로 섭취를 하거나 어떤 거를 위해서 섭취를 먹었기 때문에 이 흡수율이 좋아요. 천연 비타민 자체도 거기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흡수율이 좋고 그다음에 항상 먹어왔던 거기 때문에 인체에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점은 뭐냐면 대량으로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조금 약간의 고가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합성 비타민은 천연 비타민하고 동일하게 화학 분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대량으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다는 건 뭘까요? 가격이 저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흡수율이 덜할 수 있어요. 천연 비타민에 비해서 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화학 원료로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 우리가 권장하는 거는 이때부터 비타민을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먹었으면 좋겠다. 섭취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렇게 장기간을 먹었을 때 화학 분자식으로 만든 것들은 장기간 섭취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되고요. 어, 비타민을 또 나눠보면 이제 수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수용성 비타민은 이제 비타민 B, 비타민 C,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이에요. B군, 비타민 B군들, 그다음에 비타민 C가 수용성 비타민이고, 그다음에 지용성은 비타민 A, D, E, K. 이게 이제 지용성 비타민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 면역 체계 강화를 하는데 비타민 C, 그다음에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이때는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가 같이 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점은 뭐냐면 열에 약해요. 수용성 비타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장기간 보관을 했을 때도 손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채소를 뭐라 하지? 채소를 이거 뭐라 하죠? 아니야 이거 뽑아오는 걸 뭐라 그러지? 수학. 이게 쉽지 않네요. 야채나 채소 이런 거를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이동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면은 거기서 이제 시드는 과정이 되잖아요. 이때도 이제 손상이 됩니다. 비타민들이. 그래서 이 과정도 짧을수록 좋고, 그래서 그 과정을 손상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신선하게 보관, 그래서 저온에서 보관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성 비타민의 이제 단점이고요. 요거는 이제 많이 먹어도 됩니다. 많이 먹어도 이게 이제 몸에서 충분하게 사용이 되고 남는 것들은 축적이 안 되고 그냥 배출이 자연적으로 돼요. 그래서 많이 먹는 거를 권장을 한다. 반대로 권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어 요게 이제 세포의 구조, 기능 이런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남아 있으면서 그 기능을 하는데 관여를 직접 해줘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뼈에도 관여를 해주고 피부, 그다음에 시력, 그다음에 혈액 응고 이런 쪽에 그러니까 A는 눈에 관여를 해주겠죠. 비타민 D하고 K는 뼈 쪽에 관여를 해주겠죠. 그다음에 혈액을 응고를 해주는 거는 비타민 K가 관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E는 항산화에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 쪽에 관여를 해주고 항산화에 관여를 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름에 녹는 비타민인데 그렇기 때문에 열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리를 할 때도 많은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남아 있는 것들이 체내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적당량만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적당량 그럼 얼마큼 먹고 그 이상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두렵잖아요. 몸에 몸에 누구죠? 우리가 비타민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을 먹고 이게 몸에 축적이 되고 이게 축적이 되는 게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쌓인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축적이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남아 있으면은 문제되는 거 아니야? 계속 남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찝으면 문제될 수 있어요.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근데 그 적당량이라는 범위가 이제 적당량의 범위. 그러면 비타민 D 같은 거를 먹었을 경우에 비타민 D는 뼈에 도움이 된다 그랬죠? 비타민 D를 먹었을 때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을까요? 요거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 하루 권장량이 있겠죠. 하루 권장량이 예를 들면 100mg이라고 제가 그 자료를 죄송합니다. 못 갖고 왔네요. 비타민 D의 하루 섭취 권장량이 100mg이라고 봤을 때 그럼 100mg만 딱 먹어야지 110g 먹으면 10g이 축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축적이 돼서 몸에 탈이 난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한번 봐보세요. 하루 권장량이 100mg인데 110mg을 먹었어요. 그럼 10mg을 더 먹었죠, 권장량에. 그럼 이게 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그랬죠? 아, 네, 뭐 거의 한 80% 정도 맞으셨어요. 영양소니까 탈이 안 되는데 이게 어디에 축적이 되냐면 지방에 축적이 됩니다. 지방에. 쓰고 남은 것들이 지방에 축적이 돼서 지방에서 예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비로. 예비로 갖고 있다가 내 몸이 그거를 부족했을 때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거기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그럼 이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내가 하루에 100mg인데 500mg을 먹었다고 봐보세요. 그럼 500mg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 정도 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네,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을 먹는데 너무 많이 그것만 뭐 그냥 뭐 계속 막 뭐죠? 우리 저기 그 과자 먹듯이 뭐 비타민 D를 먹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하루에 한 알이 정량인데 이걸 하루에 10알씩 먹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5알 먹는 분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5알씩 먹더라도 그걸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계속 먹어야지만 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 정도 양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 비타민, 그러니까 바이탈하고 그다음에 아미나구를 합해진 말이 이제 비타민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비타민은 인체 내에서 합성이 안 돼요. 합성이 안 되고 외부로부터 반드시 음식으로다가 섭취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안에 있는 생리 기능을 활성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 비타민 종류는 우리가 이제 그 조효소라고 그래가지고 예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비로 조효소라고 그래서 예비로 갖고 있다. 이게 어느 효소 부분이 왔을 때 그거를 활성화를 시켜주면서 에너지로다가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비타민은
자동차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키. 준비는 돼 있는 자동차 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비타민은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연료라고. 그래서 연료가 들어왔을 때 시동을 걸어야지만 엔진이 돌아가면서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이거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은 그냥 시동을 걸어서 그거를 실제로 에너지로다가 전환시키는 이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우리 몸에 없으면 차가 안 움직이겠죠. 차가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타민이라는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뭐, 뭐 중세 시대 또는 그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 이제 이때거든요. 1900년대 초였는데 이때에 비타민이 발견되기 전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동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은 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만 있으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갖고 순수하게 정제를 해서 그걸 갖고 동물들한테 시험을 했거든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동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한 생명도 살지 않고 다 죽었어요. 영양 불균형으로. 영양 불균형으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때 이제 아는 게, 이게 요거 말고도 다른 영양소들이 있구나를 알아서 연구를 해서 비타민 B가 쌀꾀에서부터 이제 축출이 되면서 비타민 B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외에 비타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영양을 보조를 해준다. 보조를 해준다는 건 이제 알기 시작했고, 계속 연구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셨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요거는 다 센터장님들이 각 전달해 주셨을 것 같아요. 못 보셨나요, 이거? 센터장님들한테 자료 이렇게 주셨는데. 보셨죠? 그래서 보셨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요. 요것만 좀 한번 좀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는 게 유산균, 그다음에 홍삼, 비타민 B, 토마신. 여기 이제 아침에 권장을 해드리고요. 점심에는 루테인, 그다음에 효소는 뭘까요? 하인자임, 그다음에 오메가3. 요 점심 때 권장을 해드리고, 저녁은 MSM, 밀크시슬, 그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에 락튬. 요거는 저녁에 권장을 해드립니다. 근데 꼭 이렇게 안 먹어도 돼요. 요렇게 뭐 요거 이제 우리가 저렇게 하면은 요거 보면, 그쵸? 그러잖아요. 막 깜빡했다. 근데 아이고 이석규 본부장이 그거 먹지 말랬대 아침에. 그러서 뭐 그냥 안 먹고 이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권장을 하는 거고요. 각자 맞게 아침에 다 드셔도 됩니다. 예. 비타민 C가 이제 어, 비타민 C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 좀 해드릴 건데, 비타민 C의 기능이 뭐냐면, 여기 이제 기능성 내용이라고 밑에 파란 걸로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 보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결합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철분 흡수에 필요. 요게 비타민 C가 이런 역할들을 해줘요. 근데 비타민 C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 원숭이 조류 이런 데 관련되는 이제 합성이 안 돼요. 합성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비타민 C가 있는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어, 예전 같은 데는 토양이 건강하기 때문에 땅이 건강하기 때문에 땅에서 야채나 과일들이 그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흡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결실로다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결실이라는 건 열매잖아요. 열매나 아니면은 뭐 야채 같은 경우는 줄기 같은데 충분히 그 영양소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토양이 많이 좀 황폐화됐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 화학 비료를 많이 쓰면서 골고루 된 영양소가 없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만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잘 되고 과일이 큽니다. 근데 그 과일이 큰 게 예전에 비해서
그 영양소가 10분의 1뿐이 안 된대요. 10분의 1뿐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영양소를 충분히 먹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그러니까 비타민 A를 먹으려고 하면 비타민 A는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토마토를 하루 권장량을 먹으려고 하면 토마토를 하루에 10개씩 매일 드셔야 돼요. 그렇죠. 힘들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라 쉽지 않은 거죠. 뭘 먹을 수는 있겠죠. 좋아하는 분은 뭐 먹고 갈아서 먹고 뭐 들고 다니면 먹고 뭐 항상 먹으면 되는데 이걸 매일 먹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비타민 A만 그런데 이러면 비타민 B, 비타민 C 또 다른 영양소 이러면은 뭐 하루에 거의 한 박스씩은 먹어요. 그렇죠?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만만하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영양을 그 뽑아낸 비타민을 뽑아낸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걸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랬을 때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그런 그 기능들이 지금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다고 했어요. 활성산소가 몸에서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그 원인은 운동을 많이 했을 때도 생기고 담배를 폈을 때도 생기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배출가스에서도 생기고 스트레스에서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 활성산소는 이 그림 지금 보라색 보이시죠? 보라색을 보면 이 완이 하나가 있고 하나 밑에 공백이 돼 있죠. 이렇게 산소가 에너지가 하나가 산화돼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 에너지가 두 개였는데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세포들에 막 있어요. 세포들에.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거 내놔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를 뭘로 드렸죠? 팔로 드렸죠. 그래서 내 화성산소가 팔이 떨어졌는데 팔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팔을 뺏어서 내 팔을 끼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격을 하면서 그 세포들이 손상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상된 것들을 규칙이 없이 막 다니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으면 세포들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세포가 손상이 되면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볍게는 노화가 된다고 보지만 더 심하게는 병으로 진화가 됐다. 좀 이렇게 뭐랄까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병이 암으로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미리부터 막아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없어진 이 완을 산화가 아니라 다시 환원시켜주면 돼요.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안정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키는 건 비타민 C가 해주는데 자기가 있는 이 에너지를 비타민 C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요 그림은 조금 좀 어려운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유해산소에 의해서 세포막이 손상된다는 건 활성산소가 지금 세포막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 이 활성산소를 안정화시켜주는 거는 뭐냐면 비타민 E가 이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E가. 그래서 자기에 있는 전자를 활성산소한테 줘요. 비타민 E가. 비타민 E가 활성산소한테 주고 비타민 E는 자기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없어지려고 해요. 근데 그 없어지는 거를 비타민 C가 다시 비타민 E한테 비타민 E한테 비타민 C가 비타민 E한테 그거를 줘요. 그래서 비타민 E가 그 기능을 계속적으로 하게끔 도움을 주면서 비타민 C는 소멸돼요. 그러면 하루의 권장량이 우리가 비타민 C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요거는 외웠어요. 하루에 하루에 비타민 C 권장량은 500입니다. 500 마이크로밀리그램인가 하여튼 그렇군요. 그래서 500mg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500을 우리 애터미 500이 있죠? 500을 먹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500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왜 되냐면요.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기타 또 다른 것도 드시잖아요. 거기에도 비타민 C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500으로 돼요. 500으로 되는데 이거를
500으로 분명히 됩니다. 되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메가요법을 하고 싶으면 2,000을 드시는 게 좋아요. 2,000을. 2,000을 드시면 충분히 사용을 하고도 남겠죠? 남는 거는 뭐라 그랬죠?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비타민 C가 쓰임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활성산소가 가장 대표적으로 노화를 이 기간을 끌어주는 이게 여기서 멜라토닌이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게 비타민 C가 그 기능을 대신해 줘서 이게 항산화가 계속적으로 지연적으로 가게끔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서 비타민 C가 그것뿐만 아니라 노화의 첫 번째 증상이 뭐라 그랬죠? 노화의 첫 번째 증상? 주름이라고 그랬죠. 주름. 노화의 첫 번째는 가장 젊었을 때부터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주름이라고 했죠. 주름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 저기 김영하 국장님이 강의할 때 해줬는데 콜라겐이 감소가 돼서 콜라겐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름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이 콜라겐을 무너지는 거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묶어주는 역할. 그래서 이게 비타민 C가 콜라겐 전구체를 이게 어 우리 우리 박 팀장님 혹시 벼 배보셨어요? 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벼 가지고 논에다가 세울 때 그쵸? 빈 거 중에서 이만큼 해가지고 그 빈 벼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딱 세우면 딱 서고 그 서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수분이 날아가서 탈곡하기 좋게 만드는 거죠. 잘 알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아 우리 저기 형님 계시네요. 그래서 요것처럼 이 묶어주면 그 결합 조직이 더 탄탄해지고 손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겐의 그 가닥을 삼중 가닥으로 묶어주는 게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묶어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아까 말씀대로 주름이 잘 안 가게끔 방어를 해줄 수 있다 그랬죠? 더 큰 방어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콜라겐이 합성이 되면 피부 조직 자체를 강하게 버티기 때문에 암세포로부터 세포가 손상되는 거를 일정 부분 견디게 할 수 있어요. 버텨주는 거죠. 버텨주는 거죠. 왜냐면 비타민 C가 뭐 암세포를 이겨 여기까지 가면 좀 많이 간 거고요. 예, 버텨줍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콜라겐 기능이 약한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버텨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이런 거에 또 조직 콜라겐 합성해서 피부 조직이 어떤 형태의 변이된 거에 의해서 방어하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철분이 왜 필요하죠? 철분이 빈혈, 예, 그렇죠. 철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빈혈도 되고 영양소의 운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뭐 뼈도 뭐 철분에 의해서 또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철분이 우리가 음식으로 철분이 먹었을 때는 이게 여기서 보시면 FE3 플러스라고 됐죠. 요거를 이제 삼가철이라고 합니다. 삼가철. 요게 굉장히 많아요. 요 삼가철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으로 먹었을 때. 근데 이 삼가철은 단점이 뭐냐면 흡수하는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가철로다가 바꾸면 그러니까 이 플러스로다가 바꾸면 이가철로 바꾸면 이게 피부의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이 이가철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 게 비타민 C가 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 역할을. 그래서 철분의 흡수에도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면역 기능에도 있고 멜라토닌 아까 말씀드렸죠. 멜라토닌이 어, 천연 노화
노화 방지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활성화시켜 주는데 중간에 개입을 하는 게 비타민 C가 또 개입을 해줘요. 그리고 그거 외에 요거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비타민 B도 이제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효소의 역할인데 요게 효소가 활성화되려 그러면은 조효소가 반드시 붙어줘야지만 활성 효소로 바뀌면서 에너지로다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B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B는 요게 조금 어려운 건데 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빨간색들이 비타민 B군들이거든요. 비타민 B군들인데 탄수화물에서도 비타민 B군이 개입이 되고 지방에서도 비타민 B군이 개입하고 단백질에서도 비타민 B군이 개입이 되는데 여기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여기서 해드릴게요. 여기서 탄수화물이 들어와 가지고 비타민 B군이 여기서 개입이 될 때 에너지로다가 이게 전환이 될 때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데로다가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때 보내줄 때 이 비타민 B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단계로. 근데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얘가 예를 들면 100이 넘어갔다. 그럼 다음 단계 받는 것들이 다음 단계 받는 B군들이 100을 그대로 받아요. 100을. 근데 얘가 80을 줬다. 80을? 그러면 다음 단계 받는 게 80을 받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비타민 B가 충분하지 못하면은 다음 아무리 영양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비타민 B가 충분하지 못하 그러면 에너지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환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100이면 100으로 가고 100으로 가고 100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80이었다? 60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얘가 80이었다 그러면 얘는 80 이상은 못 받아요. 100을 못 받아요. 80만 받는 거예요. 최대치가. 그럼 80을 받았는데 60이었다. 그럼 일로 갈 때 60분이 못 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1 또는 B2, B3만 먹는다. 이래 가지고는 효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B군을 같이 먹어 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물통이 있는데 이런 물통이 있다고 치면 물은 어디까지 찰까요? 여기까지 차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만 차는 거예요.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영양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물이 차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B군을 종합적인 영양소를 요게 비타민 B군에 해당이 가장 많이 되지만 다른 영양소에도 같이 영양입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같이 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